안녕하십니까.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의 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건강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치아 건강이 곧 노년기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치아는 신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충치, 부정교합, 치주질환, 인공치아 등 소아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치과를 찾는 이유도 다양한데요. 더욱이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치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임플란트와 같은 보철물 치료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 우리는 과연 기본 상식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상식과 오해로부터 소중한 내 치아를 지키는 방법,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에서 해소해 보시죠. 네, 오늘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에서는 치과 치료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박사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분의 박사님들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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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유미 박사님께서 매일 환자들을 만나보시잖아요. 네. 다양한 환자들이 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다르고 네. 질환별로도 다른 것 같긴 한데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또 치아 교정이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네. 교정을 정말 해야 하나요? 이를 빼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치아를 어느 정도 썼으니까 제가 또 이 신경치료를 해야 하나요? 혹시 이를 빼고 임플란트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최순우 박사님께서는 최근 또 치과에 가보신 적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있으신가요? 네, 뭐 저도 의사지만 저 네. 웬만하면 치과에 네. 좀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스케일링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는 거 있고요. 몇 년 전에 어쩔 네. 수 없이 사랑니가 아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사님께서도 치과를 좀 두려워하시고 아무래도 좀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치과는 좀 자주 가고 하면 또 관리받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아프다가 가시면 너무나 아픈 곳, 치료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좀 치과에 가서 관리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노년에 이제 편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치아는 또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저를 비롯해서 시청자분들이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과 치료별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세대를 아울러 가장 많이 치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 충치 치료, 그다음에 신경 치료가 있죠. 네.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네. 유정균 박사님, 네. 예, 어른들이 혹시 뭐 보통 이제 이가 벌레 먹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박테리아가 원인이니까 뭐 벌레 먹었다는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충치의 정체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 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충치라는 네. 것은 많은 분들이 입안에 생기는 어떤 질환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계시지만 어려운 말로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까 방금 최순우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떤 박테리아가 원인이 된 그건 맞고요. S뮤탄스라는 어떤 세균이, 구강 내에 많은 세균이 무기질, 치아의 바깥쪽 면을 탈해시켜서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 산의 농도가 pH 4 정도니까 상당히 강산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긴 것도 좀 무섭게 생겼죠. 네, 저게 제 입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저도 더 열심히 치료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강 내에 저런 세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구강 내는 항상 새끼 밥을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매번 세 번 뭐 새끼 이상도 식사하고 먹죠. 뭐 네. 양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많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음식물 찌꺼기가 결국은
이 세균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집단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더 많은 충치균들이 살아서 치아를 탈해시키게 됩니다. 네. 특히 충치균들이 되게 좋아하는 환경을 보면요. 저 아데노이드 스페이스 또 침이 많은 분들은 사실 충치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침의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거의 웬만한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침이 적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충치에 이완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치아 형성 부전, 뭐 형태 이상, 또 손가락 빠는 분 많죠, 어린애들. 네. 저도 사실 손톱 무는 습관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 혀 내미는 습관들, 이런 것들 또 그 외에도 부종기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충치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충치균이 좋아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보긴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충치가 생겼어요. 근데 치료를 하고 나서 대부분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충치 치료를 했는데 더 시리고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양홍석 박사님,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네, 충치 치료를 하면 네.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치료하고 나서 더 아프고 시리다고 이제 고통을 호소하게 되면 우리 의사들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치아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구조는 겉에 맨 바깥층에 범낭질이라고 하는 그런 층이 있고 그 안쪽에 상아질 그리고 맨 안쪽에 신경이라고 말하는 치수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에 충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분류를 보통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첫 단계에서는 그 에나멜이라고 부르는 그 범낭질에 충치가 이완됐을 때 이때는 통증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통증이 없고 겉에서만 치아 후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상아질 부분까지 충치가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치수 조직까지 충치가 이완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우리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보통 신경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마지막 4단계에서는 치수 신경 조직이 너무 많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그 경로를 통해서 치조골이라고 부르는 잇몸 뼈에까지 염증이 생긴 경우인데 신경치료를 해서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네. 또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정 박사님이 질문 주신 치아가 더 시리고 아프다. 왜 그럴까? 지금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냥 충전 치료, 때우는 치료를 하는데 이때 때우고 나서 시릴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물의 높이라든가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네. 하지만 그 케이스는 적고요. 두 번째 보여주는 상아질까지 충치가 진행됐을 때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3단계가 되면 당연히 신경치료를 하는데 2단계에서는 신경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잘 선택해서 그 선택은 당연히 주치의 선생님이 하시겠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어떤 환자분들은 시린 반응이 있고 어떤 환자분들은 아주 편안한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실제로 제가 충치 치료를 하다 보면은 네. 이 통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충치 치료를 하고 나서 너무나 편안했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같은 치료를 했는데도 또 많이 시리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시리지 않은데 네. 이제 뭐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시려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신경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환자분이 너무 불편해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들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충치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미난 질문인데요. 네. 실제로 뭐 충치균이 없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뽀뽀를 하면 이 충치가 옮을까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유종균 박사님 네. 어떻게 보통 답변하세요? 이 충치균이 없나요? 올면은 저희 치과에서들이 한 두세 배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뭐 네. 그렇지만 네. 사실은 충치균이 옮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연인들이나 네. 또 부모가 애한테 뽀뽀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될 텐데 사실 그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입속에는 또 안 좋은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아이들한테 뽀뽀할 때는 가글을 해주시거나 네. 그래도 좀 깨끗한 환경에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 네. 옮습니다. 아기들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네. 네. 이 박사님, 뭐 양치할 때 음. 찬물로 헹구면 이가 시리다, 혹은 뭐 좀 따뜻한 물로 이제 네. 헹굴 때 이가 시리다, 어떤 쪽이 더 안 좋은 상태인가요? 자, 시리다는 말 참 많이 듣잖아요. 네네. 치과에 오면 이제 시리다는 네. 말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 저희도 항상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네. 시리다는 것은 그 치아가 되게 이렇게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특히 찬물에 시리다는 것은 이 치아가 되게 예민해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충치 치료를 받거나 해서 놀라잖아요. 네. 뭔가 네. 삭제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민해 있는 상태. 또 어떨 때는 어떤 치아들이 많은 하중을 받아서 그 치아가 예민해 있는 상태. 이럴 때 이제 시린 반응으로 많이 차가운 거에 시린 반응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뜨거운 거에 시린 거는 그 신경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신경에 어쨌든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뜨거운 물을 양치하거나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이거 머리까지 아픈 통증이 온다. 이거는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신경치료를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물일 때 더 주의를 해야 된다. 뜨거운 네. 물이 확실히 안 좋은 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양홍석 박사님, 저는 사실 뭐 양치를 뭐 하루에 6번 이상 하게 되거든요. 환자를 계속 봐야 되니까. 오, 예, 근데 그럼 그쵸. 뭐 거의 뭐 네.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스케일링을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건지, 뭐 치과 양치질을 많이 해도 약간 찝찝한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3회, 뭐 6회 양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는 질문이시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양치질은, 가글액도 있지만 칫솔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칫솔로 이렇게 본인들의 잇몸과 치아를 닦는 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닦지만 구석구석 안 닦일 수가 있죠. 구석구석 안 닦이면 요게 이제 누적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플라그라는 세균이 치석으로 바뀌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네. 스케일링을 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에 치과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본인이 아니고 누군가가 직원들이 스텝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서 탐침을 다 해서 구석구석 치석을 다 제거를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양치질과 남이 해주는 그보다 더 강력하고 청소를 잘 해줄 수 있는 스케일링은 좀 다른 거거든요. 심지어는 국가에서도 매년 1회 무료로 하세요. 네. 거의 뭐 보험으로. 네. 보험이 거의 무료죠. 뭐. 네. 이렇게 해서 해줄 정도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 꼭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한 의사 금요 스페셜에서는 치과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충치 치료라든지 교정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박사님들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치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많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칫솔질 방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전동 칫솔을 쓰는 게 좋다, 나쁘다 여러 네. 가지 이야기가 분분한데 오늘 한번 네. 좀 정확한 답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양홍석 박사님께서는 또 박사님이니까 어떤 칫솔을 쓰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제 치간 칫솔이나 이 치실을 쓰시는지 아니면 전동 칫솔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 칫솔. 네. 일반 칫솔을 사용하고요. 네. 전동 칫솔은 워낙에 원래는 손이 불편하거나
이런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이 맞아요. 사용할 수 있게 개발이 되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모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칫솔이니까 좀 편하죠. 네. 사용하기가. 그래서 정상 일반인들도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에만 그렇게 국한돼서 전동 칫솔이 일반 칫솔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심지어는 일정한 힘이 모터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치아에 계속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치아에 어떤 마모나 이런 마모를 더 빠르게 올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이나 이런 치실은 필요할 때 저도 사용합니다. 네. 네, 항상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많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치간 칫솔을 쓰면 혹시 또 치실을 쓰면 치아 사이 벌어지지 않나요? 이런 그렇죠. 질문들 많이 네. 하긴 해요. 이제 실제로 치과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을 해서 공간이 더 커지거나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벌어지거나 공간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의사들은 네. 당연히 권장되어야 되는 이유가 네. 그걸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청결이나 청소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칫솔이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 자기가 필요하다면 전동 칫솔도 좀 사용할 수가 있겠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 모두 다 청소성을 높여주기 위한 도구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양옥수 박사님, 양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예. 네.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안 좋은 걸 것 같은데 네. 피가 나면 그 중단하고 뭐 이렇게 지혈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입안에서 잇몸에서 양치하다가 피가 나서 중단해야 된다고 하면 네. 그거는 아마도 칫솔을 잘못 문질러서 잇몸을 상처를 입힌 경우라고 보고요. 네. 그 경우가 아니고는 일반적으로는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염증의 신호로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출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치과에 방문하셔서 왜 피가 나는지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당장 현장에서는 칫솔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칫솔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좀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살살 달래면서 이렇게 칫솔질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혈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치과가 좀 무섭거든요. 특히나 신경치료. 네, 맞아요. 신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더 무섭고요. 네, 여러 번 방문해야 되고, 뭐 본드 떠야 되고, 뭐 임시치아도 해야 되고, 네. 시간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소모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신경치료 안 하고 그냥 뭐 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4단계 충치의 진행 과정을 보시면 단계별로 해야 될 치료가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뭐 1단계에서는 충전하고 2단계에서는 세모표, 3단계에서는 당연히 신경치료. 그래서 이거는 하고 싶고 안 하고 선택이 아니고 3단계 이상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신경치료를 당연히 100% 해야 되는 거고 다만 2단계일 때 이때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즘 최근에는 신경치료를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치과 술식들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2단계일 때 신경치료를 안 하고 싶으면 그때 상담을 잘 하셔가지고 네.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전문의 원장님과 잘 상담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에 임플란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할까요? 65세 이상의 틀니 및
임플란트 진료 인원이 최근 5년 새에 7.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예전에는 또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이 치료를 미루기도 하고 네.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갈수록 수술 방법이 간단해지기도 하고 네. 사실 비용도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일부는 또 건강보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만큼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임플란트 시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치과 가장 아프다는 3대 통증이 음, 첫 번째가 요로결석, 네. 그다음에 아기 낳을 때 산통, 아.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시통이 되겠죠. 아, 네. 저도 이가 아파봐서 알지만 정말 이가 아프면 씹을 수도 없고 네. 하루 종일 그 치아 때문에 신경이 거기 곤두서게 되게 되는데요. 네. 네. 네, 이렇게 실제로 이제 주위에서 또 임플란트 했다는 분들 많이 보긴 했을 텐데 네. 최 박사님은 혹시 주변에 임플란트 하신 분이 네,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아. 그 치아 임플란트 때문에 예. 고생을 하셨어요. 네. 임플란트 하시고 또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하시고 아, 예, 네, 또 이제 재수술하시고. 예, 뼈 이식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네. 하시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제가 알 수 있는 건 되게 적은데 전 성형외과 네. 의사니까 잘 모르는데 네. 그 잇몸 속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이물질이라 이물 반응이라든지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 성형외과에서도 가슴 보형물이나 코 보형물에 임플란트를 네, 사용하는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소재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건지 예. 알려주시겠어요? 네. 치과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네. 질문 주셨는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가 나한테 맞지 않아서 혹시 알러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한 번씩 질문을 주십니다. 실제로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요, 지금 임플란트는 1950년대 이후에 쭉 사용되고 있으니까 거의 지금 이제 70년 가까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임플란트의 주 재료인 티타늄이 주 재료인데 티타늄 때문에 그 알러지 반응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맞이한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티타늄에 대해서는 그런 생체의 알러지 반응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가 너무 많이 이제 시술이 되니까 그 논문 발표가 몇 군데 좀 있었는데요. 보면 그 최근에 한 1,500명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피부 테스트를 했는데 알러지 반응이 0.6% 정도에서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네. 이분들도 실제로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냥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런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정도. 네. 근데 임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네, 치아가 겉에 있는 것보다 잇몸 네. 깊숙이 박혀 있는 게 어차피 이제 치아가 저작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박사님, 한 번에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나요? 한 번에 몇 개, 예를 들자면, 필요한 임플란트가 10개다, 20개다, 한 개면 한 개만 하겠지만, 이제 근데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실제로는 위턱, 아래턱을 두고 봤을 때 10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한 번의 시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환자분의 몸 컨디션 상태가 전신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연관돼서 당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치유 과정이 더디거나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건강하신 분은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임플란트를 한 번에 여러 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뭐 치아가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빠져 있거나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서 발치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치아가 빠지게 되면 그 빈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치아는 그 빈 공간으로 이동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치아가 빠지면 그 옆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위에나 아래 치아가 빠지게 되면 위에 있는 치아는 아래로 내려오든지 아래에 있는 치아는 위로 솟구치든지 그러니까 없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치아 하나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인접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잘 사용할 수 있는 치아들을 결과적으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치아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위에 사진은 이제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치아가 빠졌을 때 저 어금니들이 옆으로 이제 기운 걸 볼 수 있죠. 저렇게 기울게 되면 저걸 다시 교정을 해서 다시 세우고 그렇죠. 또 거기다 임플란트 싣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금액도 많이 드는 치료로 병이기 때문에 네. 무언가 하나가 치아가 상실이 됐을 때는 빨리 거기를 임플란트든 브릿지든 보철 치료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아래 사진도 보시면은 위에 아래가 빠진 걸 오래 방치한, 참 이러신 분 많아요. 맨 끝에 치아 하나가 없어도 식사하는데 사실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 하고 이제 버티시는 거죠. 근데 위에 치아는 상당히 건강한 치아인데 그 치아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거의 잇몸에 닿을 때까지 내려오게 돼서 그때서야 이제 뭔가 하시려고 하면 멀쩡한 위에 치아를 또 보철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발치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상실됐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가 자연치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관리가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고 유지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연 치아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충치와 풍치 이런 문제라면 임플란트는 사실 충치는 없죠. 충치는 없는데 그 치주 질환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네. 그래서 평생 한 번 시술로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거 아니고요. 잇몸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도 2번, 3번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잇몸 관리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잇몸이 또 나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부속품들의 연결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이 스크루나 이런 것들이 풀어지거나 부러지려고 할 때는 그 증상,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과에 방문해서 미리미리 캐치를 한다면 이런 잇몸 질환이 쭉 진행되는 것을 더디게 또는 방지할 수 있으니까 꼭 그 주치의 스님한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양옥수 박사님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임플란트를 했는데 네. 이거 평생 못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신가요? 하긴 제일 치과의사분들 양원숙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제일 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5년으로 해줘야 되나? 10년으로 해줘야 되나? 아니면 평생 쓸 수 있어야 해줘야 되나? 아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아무리 잘 심어놓은 임플란트도 자기 치아보다 수명이 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치아가 빨리 빠진 사람들이 보통 임플란트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된 만큼 자기가 살아온 그 임플란트 치아보다도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인공물의 한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물론 대신 평생을 쓸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치료다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쓰기 나름으로 굉장히 오래 쓸 수도 있고 짧게 쓸 수도 있는 만큼 시술만큼 중요한 게 바로 관리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생활 속 치아 관리와 치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죠. 최경호 원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치아 주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무병장수 첫걸음,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최경호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앞으로의 기대 수명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치과계에서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요소로 치아 개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장 능력이 높아질수록 치매 유병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래오래 저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령이 되어도 최대한 많은 치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물리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부러지거나 파손되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주위에 생기는 염증, 즉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한 재시술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낡은 나사를 빼고 새 나사를 곧바로 갈아 끼우듯이 임플란트도 즉시 교체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같이 주변 치조골이 많이 소실되어 임플란트가 빠지면 그 자리에 곧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단단히 지지해줄 잇몸뼈가 녹아서 새 것으로 교체해봤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는 잇몸이 완전히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조골을 이식한 후 또다시 회복 기간을 거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가 부러진 경우의 재수술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를 포함하여 그 주변의 잇몸뼈까지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도 추가적인 골 소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곧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한 재수술과 같이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치조골을 이식하고 5, 6개월의 회복 기간을 거쳐서 새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은 환자도 힘들지만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처음 하는 시술보다 어렵고 성공률도 떨어지는 고난이도 시술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술력과 의료진의 인상 경험 그리고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만약 현재 임플란트 재시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당 주치의와 사후, 변수까지 꼼꼼히 체크한 후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아 주치의 최경호였습니다. 네, 저 임플란트에 대한 네. 재시술은 사실 어머니께서도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예.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도 또 잇몸 치료 같은 거 잘 받으셔서 네. 정기 검진을 하셔야만 임플란트 오래 쓸 수 있다는 네, 거 기억하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구강 건강과 치과 치료에 대한 네.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2부에서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네. 치아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네. 삐뚤삐뚤한 치아보다는 가지런한 치아가 그렇죠.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감도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저작이라든지 예. 교합의 문제 때문에 교정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 네. 최근 남녀노소들이 치과 교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나요? 아유, 그럼요. 예전에 저희 사실 그 교정하면은 그 부의 상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이제 네. 어렸을 때는 교정이라는 것이 사실 네. 접근하기가 맞아요. 쉽지 않았었죠. 네. 근데 최근에 어느 정도 금액도 합리적으로 많이 바뀌고 또 이제 덴탈 IQ가 많이 높아지시면서 네. 단순히 교정이라는 게 미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구나. 네. 정말로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위치에 치아들을 배열이 돼 있어야 치아를 오래 쓸 수 있구나. 이런 관심 때문에 청소년기를 지나서도 대학생 때 지금은 네. 성인들까지 네. 심지어 맞아요. 간단한 교정은 노년층까지도 많은 교정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네. 예. 네. 네, 저 학창 시절만 해도 이렇게
철사, 맞아요. 그 이렇게 철길, 치아로 철길. 예 해가지고 교정기를 부착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뭐 속된 말로 이제 철길 깔았다, 네. 철도 깔았다 이렇게 이제 놀리기도 하고 네. 또 웃는데도 부자연스럽고 그런데 요즘은 뭐 소재나 어떤 방법들이 많이 네.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예, 그쵸 철길 되게 네. 유명했던 말이죠. 철길에 네. 그 철사가 들어가서 네. 예. 사실 그것도 되게 부럽죠. 그것도 부러웠었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네. 심미성이 좀 많이 높아지면서 네. 이제 치아색 도자기나 아니면 레진류의 치아 브라켓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안쪽으로 하는 설치 교정까지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는 네. 간단한 케이스에서만 가능하지만 뭐 투명 뺐다 꼈다 하는 투명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앞니부, 앞니 전치부, 앞니부만 좀 움직이는 간단한 부분 교정 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치아가 쓰러졌을 때 다시 고집으로 원리시키는 어금니 쪽의 부분 교정까지도 다양한 데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치아 규정이 요즘에 성인들도 많이 받긴 하지만 아이들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뭐 이를 빼야 하나요? 발치를 하고 교정해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질문 받는데요. 상태에 따라서는 이를 빼지 않고 교정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양홍석 박사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치아를 교정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를 빼느냐 마느냐가 항상 네. 환자 본인과 보호자들은 가장- 그게 궁금해하고 맞아요. 예. 선택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전문의 선생님이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발치냐 비발치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일반인 입장의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겠느냐 하면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치아가 울퉁불퉁한데 펴고 싶은데 치아를 폈을 때 내 입의 모양이 바뀔 것인가. 거꾸로 돌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돌출돼서 얼굴의 모양, 입 모양이 나빠진다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발치 교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얼마든지 비발치 교정으로 비발치 교정을 하는 방법은 주로 보시면 이렇게 치아 내부의 뼈를 움직이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를 확장시켜서 전방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좌우로 좀 벌려주고 네. 지금 화면에 보는 저런 장치 있죠. 저런 장치를 네. 착용을 해서 뼈의 사이즈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넓어진 뼈 사이즈 내로 치아들이 편안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튀어나가지 않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무한테나 아무 시점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기라든가 성장 중인 환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게 많이 용이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뭐 한 30, 40 이런 나이에는 뼈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은 상당히 적용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이제 발치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좀 어릴 때 교정을 하게 되면 또 발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반드시 또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확인하는 네.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또 지인들 중에서는 또 앞니 사이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웃을 때마다 또 손으로 이렇게 가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 뭐 그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처럼 이게 네. 앞니가 벌어져가지고 예 그렇게 인상도 안 좋아 보이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치과에서 네.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제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레진이라는 재료를 메꿔서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번 이렇게 메꿔 놓으면 평생 그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사용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환자분들은 교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으로 치아를 좀 모아줘서 공간을 없애고 하지만 이것도 아까 다른 환자분들처럼 치아의 배열이나 치아의 사이즈, 악궁의 사이즈를 다 검사를 해보고 정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로 가지고 그래서 항상 나는 틈이 벌어졌는데
교정으로 하겠습니다. 뭐 레진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신경치료 안 할 수 없나요? 뭐 할까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수인가 선택인가의 판단을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고 검사 받으셔서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뭐 치아만 움직여서 이렇게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나요? 아, 그렇죠. 치아만 움직여서 메꾼다는 표현이 이제 타겟 치아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한두 개 또는 비어있는 공간이 워낙 작으니까 네. 뭐 우리 친구는 보니까 뭐 전체 치아를 다 움직이는 이런 교정치료를 했는데 나는 여기만 좀 하고 싶어요. 네. 이런 경우이거든요. 네. 근데 보편적으로 치아 하나 또는 공간 하나 이런 정도라면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타겟으로 교정 장치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홍석 박사님을 통해서 비발치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교정을 위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발치를 이를 빼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유정균 박사님, 어떤 경우가 발치 교정에 해당할까요? 예. 이제 발치한다면 그 부모님들이 상당히 싫어하죠. 네, 맞아요. 아무리 뭐 왜 치아를 빼고 교정을 해야 되냐. 네.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치아가 28개가 있잖아요. 네. 28개가 있는 치아가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는 되게 삐뚤삐뚤한 게 심하거나 돌출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치아가 삐뚤삐뚤하다는 얘기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치아로서 엉뚱한 데 가 있거나 전혀 위아랑 아래랑 마주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치아가 24개가 있는 것이 이 치아가 더 오래 쓸 수 있고 네. 더 건강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돌출입. 입이 튀어나오신 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네. 그러다 보면 구강내가 건조해지고 아까 충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충치 이완율이 높아지게 되고 네.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미적으로도 입을 넣으면 조금 더 외모가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좋은 위치에 가 있을 때 입을 벌리는 거에 작아졌을 때 네. 구강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아까 양홍석 박사님께서 했던 이렇게 넓혀서 하는 게 가능할 때는 모르겠지만 너무 촘촘히 있을 때 네. 도저히 치아가 공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치아의 공간을 이용해서 그 나머지 치아들을 배열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유종균 박사님께서 발치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돌출입이 있거나 아니면 치아 공간이 부족한 경우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린 자녀를 둔 경우라고 하면 소아 교정을 고민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몇 살이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양홍석 박사님, 몇 살이 하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네. 한마디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그래도 더 좁혀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책에는 12살에서 14살 사이에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대언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거는 신체적인 나이이고요. 치과에서 주로 교정 치료를 할 때는 고민하는 게 그 환자의 치아 나이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발육이 그냥 신체적으로도 발육이 빠른 학생이 있고 느린 학생이 있는 것처럼 치아의 맹출, 치아가 나고 교환하는 시기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늦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12살에서 14살을 권장을 쉽게 하지만 실제로는 치아의 발육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턱, 아래턱이 너무 작은 경우라든가 또 주걱턱, 아래턱이 너무 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권장하는 시기가 뭐 학자들마다 약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걱턱인 경우에는 물론 골격적인 문제가 나중에 발견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습관이나 이런 포지션을 턱의 위치를 바꿀 수 있고 뭐 위턱이 작아서 그렇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뭐 좀 빨리 네. 초등학생 때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하기도 하고요. 또 무턱의 경우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12세, 14세보다는 약간 빠른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그 외에 총생이라고 말하는 치아가 삐뚤빼뚤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12세에서 14세 정도에 많이 권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규정 종료 후 너무 빨리 이걸 빼버리면 다시 네. 재발하거나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네. 규정 종료 후 얼마나 유지 장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그것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죠. 예, 이거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내가 어떻게 이걸 평생 붙이고 사냐? 물론 교정에 어느 정도 심한 상태에서 개선이 됐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안에다 붙이는 유지 장치가 있고요. 보통 잘 때 끼는 그런 유지장치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안에다 끼는 유지장치의 경우에는 앞니 쪽은 사실은 그 떨어지는 순간 이동하는 양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환자분들 달래면서 몸의 일부라고 좀 생각하세요라고 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이물감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그 이물감을 최소화시키면서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최소 5년 정도 교정 기간에 2배, 3배 정도는 꼭 끼고 있는 걸 권장드리고요. 잘 때 끼는 것도 이제 많이 하시죠. 요즘 네. 워낙 재발률이 높다 보니까 재교정도 많이 하시는데 잘 때 끼는 장치는 보통 교정 기간의 2배 정도는 밤에 착용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2일, 3일, 4일 하루씩 빼가면서 과연 내 치아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면서 조금씩 덜 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또한 이제 성인 교정이 좀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연령대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교정을 많이 하시고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70대 분들도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치주 교정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궁금해하는 게 30대 이후에 성장이 모두 끝났는데 과연 교정을 해도 좋을 것인지 네. 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양홍숙 박사님 어떠세요? 정 박사님 병원의 70대 환자분 교정 치료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즘 네. 이제 환자분들 연령이 네. 좀 높아지죠. 예. 전체적으로 30대가 과거에 뭐 한 20대처럼 보이고 네. 그래서 연령층이 오히려 거꾸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한 30대면 좀 나이를 먹었구나. 근데 지금은 30대에도 그냥 청년 같고 뭐 그렇죠. 레이디라고 네. 하고 이렇게 해서 네. 당연히 교정치료 의뢰를 많이 하고 효과 있습니다. 효과 예.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면 대신에 30대, 40대가 넘어가면서 치주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여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치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뼈는 단단하고 잇몸은 조금 약해졌으니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아까 말씀드린 발치냐 비발치냐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자기한테 최고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잘 결정해서 진행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결과는 소아교정, 뭐 학생교정, 성인교정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치과 검사에서 또 방사선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진단할 때도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 그렇죠. 또 치료 경과를 볼 때도 엑스레이를 네. 찍고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게 그렇죠. 되는데 이렇게 자주 엑스레이를 찍어도 되는지 또 네. 임산부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네, 우선 임산부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사실은 치과 방사선 양은 미미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찜찜하죠. 네. 찜찜해서 임산부는 가급적 찍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려가 되는 환자들은 납복 같은 것을 이제 당연히 이렇게 프로텍션을 하니까 보호를 해서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연 방사선, 그냥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렇게 다닐 때 1년 동안 허용되는 자연 방사선 양이 2.4 미리시버트라고 합니다. 뭐 뒤에 단위는 이제 방사선 양의 단위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2.4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피부로 안 와닿으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유럽에 비행기를 타고 왕복을 했다. 네. 이때 발생하는 방사선 양이 0.07 미리시버트. 이게 차이가 꽤 있죠. 예. 그래서 비행기 그냥 타지 않습니까? 네. 출장 다니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2.4 미리시버트는 큰 양이고요. 네. 치과에서 실제로 치과용 덴탈 CT가 있습니다. 네. 네. 궁금해 하시는데 덴탈 CT에서 조사되는 양이 0.03 네, 네, 맞습니다. 0.03 시버트이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는 0.01 시버트. 그 다음에 치근단 방사선 아주 작은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0.003 미리시버트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허용되는 인공 방사선 양이 1mS이니까 네. 그걸 숫자로 환산을 하면 예. CT를 40번 정도, 아, 펜탈 CT. 예. 그리고 파노라마는 네. 120번 정도를 네, 그렇습니다.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은 저희가 치아 건강과 치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건강한 의사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건강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